자, 저 들어왔습니다. 자, 오늘이 평가사, 기출 마지막 편이어서 간만에 합격 기원 눈을 좀 뿌려보고 있습니다. 겨울에는 눈 한번 보러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우리 평가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겨울에 어디 못 가. 좋은 말 할 때. 시험이 지금 4월로 지금 확정이 됐죠? 4월 정확히 두 번째 주인가 모르겠네. 그러니까 시간은 충분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좀 찍어 놓고, 우리 곧 있으면 중개사 기출도 올라갈 테니까, 그것도 최근 5년치는 꼭 마지막에 확인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서설 끝났고, 이제, 들어가 봐야죠.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쉬워라. 아쉬워. 자, 감정평가사, 2016년, 이게 처음으로 시작한 해죠. 학개론. 자, 27회 기출이고, 얘는 이론이 31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 31개 나왔습니다만, 이게 좀, 쉬운 건 쉽고, 어려운 건 또, 참 애매모호하게 나왔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합니다. 자, 출발. 자, 첫 번째는 부동산의 개념이에요. 난이도 하죠. 난이도 하. 그래서 몇 개만 딱 찍어 볼게요. 일단 3번 정답을 봐요. 좁은 의미 협의 부동산, 그 다음 준부동산. 이걸 합쳐서 우리는 광의부동산이라 하고, 항상 협의, 준부동산, 광의는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이라고 해야죠. 법률적 측면. 자, 나머지 필요한 것들 빨리 읽어보죠. 자, 법률적 개념이요. 법률적 개념. 그럼 민법 99조 1항이 나와야 되고, 이 민법 99조 1항을 우리는 협의라고 하는 거죠. 협의의 개념. 협의는 토지 및 그 정착물 부동산이라고 하고 있고. 자, 부동산의 경우에는 공시가 등기고, 동사는 점유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자, 이것도 한번 보죠. 준부동산은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동산 권리예요. 부동산처럼 취급되는 동산 권리. 그래서 동산이라고 나와 있고, 권리가 나와도 상관없고. 그리고 이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징이 있어요? 부동산처럼 취급되니까 등기 등록의 공시를 가지고 있다. 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준부동산으로 자주 나오는 게 이제 5번인데, 등기된 임목, 그 다음에 저당권의 목적이 되고 있는 공장재단, 그리고 영업권이란다. 광업권, 어업권. 발음이 안 돼. 광업권, 어업권. 이거 나오면 항상 부동산에 준하는 준부동산이 되겠죠. 자, 토지에 관한 설명이에요. 딱 봤더니 토지 용어를 지금 묻고 있네요. 토지 용어. 그러면 첫 번째 택지. 택지는 항상 주거, 상업, 공업으로 조성된 토지. 주거, 상업, 공업으로 조성된 토지. 그게 뒤쪽이 아니요. 그러니까 일단 틀린 지문이죠. 그런데 뒷문장을 혹시 낮이라고 보시면 안 되죠. 낮이는 정착물이 없고 사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지죠. 이 받는 토지라고 했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문장이야. 아무것도 아닌 문장. 그 다음에 요건 주의하셔야 돼. 획지. 자, 획지는 항상 뭐랑 대입이 되는 개념으로 출제가 되옵니까? 그러면 필지죠. 필지. 자, 필지는 등록의 단위. 등록의 단위. 즉 소유권을 등기하고 등록할 때 그 단위가 되죠. 그래서 필지는 항상 법률상의 개념이에요. 법률상의 개념. 필지가 법률상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획지는 무엇입니까? 가격 수진 유사한 일단의 토지. 어디서 자주 써요? 개발 등 실무 활동에서 가격 수준이 유사한 일단의 토지를 획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획지는 실무상 또는 활동상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법률상의 개념 하면 필지가 떠야 돼요. 필지. 그러니까 너도 무조건 틀렸죠. 그 다음에 디귿번은 이행지고 리을번은 후보지예요. 후보지 이행지. 즉 용도가 변환되고 있는 토지고, 그 뭐만 확인한다? 대분류냐 소분류냐만 확인하면 되죠. 자, 디귿번은 이행지는 용도적 지역의 분류 중에 세분된 지역 내, 그러니까 소분류 상호 간의 용도가 바뀌고 있고, 자, 리을 후보지는 택, 임지, 농지, 택지 지역 상호가, 즉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가 대분류. 그러니까 너는 후보지고 너는 세분된 지역 내니까 이행지고, 요 두 개 옳은 지문이네요.
그 다음에 미음은 건부지인데 건부지는 건물의 바닥 토지, 건물의 바닥 토지니까 건축물이 있는 토지죠. 뒷문장 뭐 볼 필요도 없는 거죠. 너무 길잖아요. 자, 그런데 잘 보셔. 요 문구 잘 나옵니다. 요 문구 함정으로 잘 나와요. 자, 읽어볼게요. 뭔지 찾아보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난 시 피난 등 안전이나 일조 등 양호한 생활 확보, 환경 확보, 아무튼 피난, 안전, 일조 등을 위해서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면적 부분의 토지, 요거 잘 나온다는 거예요. 자, 원래 얘는 건부지가 아니라 우리 건축법상의 공개 공지를 뜻하는 그 용어인데, 자, 이 용어가 그대로 나오기도 하고 뒤쪽에 있는 요 놈만 쏙 잘 나와요. 건축하면서 남겨놓은 일정 부분의 토지. 건축하면서 남겨놓았다. 그러면 비어있는 땅이다. 그러면 공지겠구나. 요거 공지입니다. 공지. 예. 공지 잘 요거 주의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3번 부동산의 특성이에요. 부동산의 특성. 자, 이것도 참 한데 이거 저도 요 문제를 볼 때마다 한 번씩 실수를 합니다. 왜? 대충 보니까. 보세요. 부동산 장소가 고정되어 있다는 장소. 자, 국지와 지역화. 장소고 지역도. 임장활동, 현장활동. 맞았네. 하고 동그라미 치고 가는 순간 옳은 지문이라고 하는 순간 틀린 거예요. 뒤쪽에 뭐가 틀려요? 배제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참 사악한 거예요. 이게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하는 거예요. 국지화 또는 임장활동을 강조한다. 이렇게 가야죠. 강조한다. 그 다음에 토지는 물리적인 측면은 무슨 측면이죠? 외형적인 측면이죠. 외형적인 측면에서 소모되거나 파괴되지 않죠. 그러니까 영속성을 가져요. 그러나 경제적 측면의 가치는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변화될 수 있는 거죠. 이거랑 관련해서 시험이 잘 나오는 게 요 밑에 있는 바로 요 놈이란 말이에요. 자, 물리적 위치는 자, 우리가 흔히 장소를 뜻하는 개념이고 인문적 위치는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 그래서 물리적 위치인 장소를 뜻하니까 요 놈은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동성이 되는 거고 인간이 부여한 중요도, 인문적 위치가 위치라고 나오면 얘는 가치나 가격 이런 걸 말하는 거고 인문적 위치는 끊임없이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뒤쪽이 인문적인 위치를 뜻하는 거예요. 자, 영속성은 영원 불멸의 제어니까 감가에서 배제되는 거죠. 토지는. 그 다음에 개별성. 자, 부동산 활동이 개별적이다. 이건 다 찾는데 요것만 쏙 나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요것만. 정보의 중요성. 또 이렇게도 나와요. 정보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거. 정보 비용 또는 정보의 중요성. 그럼 항상 개별성이 떠올라야 돼. 개별성. 자, 부동산의 정보라는 건 왜 이렇게 어렵고 획득을 하기 위해서 시간과 비용이 듭니까? 그러면 모든 부동산학은 서로 다른 개별적인 재화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모든 부동산을 다 분석해야 된다. 이런 결론에 오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보가 중요하다. 정보 비용이 많이 필요하다. 그럼 무조건 개별성이에요. 이것도 잘 실수하는 대표적인 내용이에요. 네. 자, 용도의 다양성. 용도의 다양성이 나오면 원래 뭐가 나와야죠? 최유효 이용. 나왔네. 그리고 최유효 이용이 나오면 항상 두 개. 찌읒자. 부증성이 하나의 근거고 자연적 특성에서는 이응자 인문적 특성은 용도의 다양성이 하나의 근거죠. 자, 최유효 이용 나오면 일단 두 가지를 찾아야죠. 자연적 특성에서는 부증성 찌읒자 인문적 특성에서는 용도의 다양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부동산 특성에서 파생된 특징. 집약화 나왔네, 집약화. 그럼 뭐 보여? 찌읒. 그러니까 부증성. 1초짜리 문제네요. 자, 주택법상 주택의 정의인데, 우리 28회 때도 나왔고, 30회 때도 얘가 나왔단 말이야. 그런데 희한하게, 자주 나오는 어떤 특징이 있단 말이야. 도시형 생활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자, 얘는 5번이 틀렸어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 아니라 이게 도시형 생활주택인데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반드시 암기하고 들어가야 된다. 특히 평가사 공부하시는 분은 주택법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요거 잘 나온단 말이에요. 일단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그러니까 적은 규모의 주택이에요. 도시에서 생활, 거주를 위해서 우리 필요한 주택이니까. 그리고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요거까지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여기에 대부분 시험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렇게 나오는데 이 대통령령에 보면 크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이렇게 세 가지를 구분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자, 우리가 공동주택 보면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아파트가 원룸 형태고, 아파트형 원룸, 그리고 연립, 다세대, 그걸 연상하면 조금 요 세 가지 분류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간하지 마십시다. 아무튼 300세대 미만이고,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그리고 대통령으로 정하는 주택 나오면 도시형 생활주택. 예. 자, 나머지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주택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포인트가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구조. 이게 끝이야, 이게. 주택은 사람들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구조입니다. 구조의 주택입니다. 맞죠? 그래서 안에 장기간 생활할 수 있도록 세면 시설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욕실이라든지 그런 게 있는 거죠. 자, 요 준주택 잘 나옵니다. 준주택은 주택은 아닌데 주택처럼 취급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시작이 주택 외 건축물과 부속 토지. 아무튼 주택 외가 보여야 된다고 이게. 주택은 아닌데 주거 시설로 그러면 준주택이네요. 준주택.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공동주택은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 설비 등 전부 또는 일부를, 그러니까 건축물의 벽 등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한다. 그럼 공동주택이죠. 자, 그러니까 건축물의 벽 등을 함께 사용하는 세대들이 하나의 건축물에 있다는 것이죠. 그다음 하나만 더 보죠. 우리 이게 참 애매모호한데요. 4번인데 우리 주택법은 크게 국민주택이냐, 그 다음에 민영주택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요. 자,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지원받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짓거나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주택도시기금 등을 지원받아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짓거나 이런 건데, 요 민영주택을 주택법에서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 그러면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죠. 뜬금없지만 자, 주택법은 주택을 크게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눠요. 이 국민주택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직접 짓거나 또는 국가 등의 정부의 지원으로 걷는 주택이에요. 당연히 정부가 짓거나 정부의 지원으로 짓는다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일 거고, 면적이. 민영주택은 민간이 자본을 대서 민간이 지은 주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포인트는 민영주택 나오면 항상 주택법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자, 준주택 잘 나오고, 주택이나 공동주택은 우리가 잘 아는 거니까. 그 다음에 도시형 생활주택 5번 잘 나오고, 그 다음에 민영주택 요런 걸 섞어서 잘 낸다. 그러면 평가사 준비하시는 분은 쏙 빠진다. 자, 부동산 경기 변동이에요. 자, 하라고 되어 있어요. 계절적 변동. 그러면 논점이 뭐예요?
계절적 변동이냐, 순환적 변동이냐, 그 다음에 무작위적 경기 변동이냐, 장기적 경기 변동이냐, 경기 순환의 유형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기치 못한 사태고 비순환적 경기 변동, 특히 요놈의 포인트죠. 예상하지 못한 상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게 무작위적 경기 변동, 불규칙적 경기 변동 이렇게 돼야죠. 자, 그 다음에 부동산 경기 변동이란 일반적으로 상승과 하강 국면이 반복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요거 주의. 자, 부동산 경기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현상은 정확히 순환적 경기 변동이에요. 순환적 경기 변동. 그런데 주의하실 게 있어. 학자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항상 순환적 경기 변동을 들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경기 변동이라고 그러면 경기가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 순환적 경기 변동을 일컫는 겁니다. 여기는 논점 없어요. 그냥 의문만 제기 안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데, 부동산 경기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인데, 첫 번째, 일단 건축량이에요. 건축량. 요거 잘 나온다. 건축량. 자, 그런데 건축량이 건축, 허가량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 착공량 이렇게도 나오기도 하고, 뭐 준공량 뭐 이렇게 오만 차까지 형태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했으면 거래량 이게 나와야죠. 얼마가 거래됐느냐. 그럼 여기는 분양 또는 미분양 뭐 이런 표현들이 잘 나오고. 그래서 부동산 경기를 살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지표는 얼마나 건축했냐, 건축량, 얼마가 거래되고 있느냐, 거래량. 근데 건축량은 뭐 건축 허가량, 착공량, 준공량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는 거예요. 아무튼 3번에 건축 착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건축량, 부동산 거래량은 대표적인 경기 측정의 지표이다. 그다음 하향 시장이 나왔네요. 하향 시장. 우리가 회복, 상향, 회복, 상향, 후퇴, 하향. 그러니까 하향이 불황 시장을 말하죠. 불황 시장. 우리 일반 경기로 치면. 자, 국면이 장기화되면 부동산 공실률 증가에 의한 임대료 감소 등의 이유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맞았고. 자, 회복은 확장기 시작이죠. 경기가 하향을 멈추고 드디어 바닥을 치고 상승을 하는 국면입니다. 회복. 자, 4사분면 모형이 나왔네요. 4사분면. 자, 드파스칼리, 위튼의 4사분면. 자, 그러면 두 문자가 뭐였어요? 두 문자가 임자, 신고 하소 이거였어요? 임자 신고? 여기다 적어볼까요? 임자 신고. 자, 임자 신고 요거 반드시 암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왜 암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시작해 보자고요. 항상 1사분면은 첫 번째 뭐가 시작이냐? 4사분면에서 결정된 주택 재고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택의 양. 그리고 요 주택의 량이 요 수요 곡선. 자, 수요 곡선과 만나서 균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균형. 그런데 요 시장이 무슨 시장입니까?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임대 시장이에요. 공간 시장의 균형이에요. 그게 바로 균형 임대료, 균형 거래량. 임대료 시장이에요. 임대료 시장. 그러니까 지금 공간 재고와 자, 임대 시장의 공간 수요에 의해서 균형 임대료가 결정되는 거예요. 균형 임대료. 그래서 여기가 바로 임자다 이런 말. 임자. 그럼 이렇게 임대료가 결정이 되면 요리 와서 자본 환원을 통해서 이 임대료가 부동산 자산 가격으로 바뀌는 거예요. 자산 가격으로. 이 임자예요. 임자. 그리고 이 자산 가격이 결정되면 이 자산 가격에 맞춰서 이제 신규 건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규 건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규 건설. 이게 바로 신자예요. 신자. 그리고 이 신규 건설이 물량이 이렇게 가게 되면 자, 우리 자연적인 멸실도 있고 신규 건설량이 들어오고 또는 여기서 자연적인 멸실도 있고 그래서 뭐가 결정됩니까? 그러면 자, 부동산의 재고량이 결정되는 거예요. 재고량이. 그래서 임자, 신고, 하소 이거였죠.
시골에서 뭔가 밖에서 투덕투덕 그래요. 뭐 도둑놈 같아. 그래서 할아버지가 임자 빨리 신고하소 이거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1번 봤더니 자, 부동산의 공간 시장과 자산 시장과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요쪽이 공간 시장이고 요쪽이 자산 시장인 거죠. 자, 그리고 1사분면은 부동산의 가격과 공간 재고량의 관계입니다. X예요. X. 여기는 재고량과 임대료의 관계예요. 공간 시장, 임대료, 임자. 2사분면은 임대료에 의해서 자산 가격이 만들어진 거예요. 자산 가격. 3, 4분면은 자산 가격이 결정이 되면 이걸 통해서 신규 건설량이 결정이 되고 신규 건설량이 4, 4분면은 신규 건설량이 포함되면서 공간의 재고량이 결정이 되는 거고 재고량이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뒤죽박죽 지금 문제를 대단히 헷갈리게 내놨어요. 아무튼 1, 4분면은 공간시장, 즉 균형 임대료를 만들어내는 시장입니다. 임대료가 있어야 된다. 틀려버렸다. 자, 8번 외부 효과네요. 외부 효과. 1번 참 모의고사 내면 잘 빠지는 함정이에요. 자, 외부 효과는 자, 제3자에게 영향을 주지만 항상 그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거나 그에 대한 대가를 받지 못한 상황이죠. 즉 give and take의 원리가 깨진 상황을 말하죠. 그래서 한 사람 행위가 제3자에 영향을 줬어요. 그런데 여기는 그에 대해 지급을 했어요, 보상을. 그러면 give and take의 원리가 지켜진 거잖아요. 그럼 얘가 틀린 거죠. 영향을 주지만 자, 대가를 지급한 것도 아니고 지급받지도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지급된 보상이라 해놓고 뒤쪽이 제3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현상입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함정이죠. 제3자가 인지하지 않던 하던 않던 뭔 상관이 있어요. 지급을 했느냐 지급을 하지 않았느냐 여기 중요한 거죠. 자, 핀피가 나왔어요. 핀피. 님비 현상과 핀피를 구별하는 현상 항상 첫 글자 please 후딱 갖고 오라는 거죠. 이게 정의 외부 효과고. 그 다음에 부의 외부 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배출권 거래 제도가 있습니다. 요거 잘 들으셔. 우리 탄소 배출권도 있고 또 뭐 있죠? 딱 생각나는 게 이거밖에 없네. 탄소 배출권. 자, 우리가 배출권 거래 등의 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는 핵심이 경제학에서 탄소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경제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죠. 탄소 배출권 제도의 핵심은 탄소량의 총량을 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학에 보면 총량 규제라는 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총량 규제. 자, 뭔지 모르지만 부의 외부 효과 나오면 항상 공해. 그리고 이런 공해를 해결하는 수단으로 탄소량, 공해로 발생되는 탄소량의 총량을 규제하는 거죠. 총량 내에서 배출권이 거래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정의 외부 효과는 사회에 플러스 이득을 만들어내니까 정부의 수단은 보조 또는 지원 이걸로 하는 거고. 자, 공장이 설립된 인근 지역에 폐수 등으로 인해 공해가 발생하죠. 공해가 대표적인 부의 외부 효과고요. 9번. 자, 부동산 조세 중에 보유과세를 찾으라고 되어 있어요. 보유과세. 그러면 재산세, 종부세. 극하네요. 극하. 재산세, 종부세. 자, 재산세는 국세예요, 지방세요? 지방세죠. 지방세. 종합부동산세는 국세. 자, 그러면 취득할 때는요, 취득세, 지방세죠. 지방세. 이게 취득세, 재산세가 지방세, 세 글자짜리가 지방세고, 자,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국세죠. 국세. 국세와 지방세를 묻는 거 잘 나오죠. 자, 그런데 포인트가 여기 있어요. 취득과 관련되어 있는 세금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취득을 할 때 부동산을 상속으로 취득할 수도 있고, 증여를 통해서 취득할 수도 있죠. 그러면 상속세와 증여세를 또 내죠. 이 둘은 전부 다 모두 국세죠. 국세. 자, 그래서 여기는 보유과세만을 물어봤으니까 재산세, 종부세.
자, 여기 또 나왔네. 부동산 조세에 관한 설명인데 하라고 해놨어요. 이거 솔직히 조금 하일 수도 있고 중일 수도 있는데 저는 그냥 하라고 했어요. 왜? 봐봐요. 상속세는 과세 표준을 화폐 단위로 표시하는 종량세입니다. 상속세가 뭔지 몰라도 화폐 단위인데 양이라고 돼 있어. 종가세면 종가세. 이런 건 센스죠. 센스. 내가 세금을 몰라도. 세금을 몰라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상속세는 상속을 받은 재산 가액에다가 뭔가 세금을 부과하는 거죠. 종량세는 양, 1개, 2개, 3개 요거에다가 부과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무튼 뒷 문장이 틀려 먹었어요. 그래서 왠지 1번이 틀린 것 같아. 그럼 되는 거야. 그런데 여기 또 나왔어요. 재산세 세 글자 지방세. 또 세 글자짜리 취득세 지방세. 그 다음에 상속세 국세. 그리고 상속세 직접세. 정말 사회 문제 같아. 사회 문제. 사회 문제. 자, 우리 대부분이 다 직접세고 간접세는 부가가치세밖에 없잖아요. 물건을 살 때 내는 부가가치세. 직접세고. 자, 요거 하나만 합시다. 요건 앞으로 계속 나올 테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은 법에 지방세법에 뭐라고 돼 있냐?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이게 재산세 과세 대상이에요. 그런데 종부세, 종합부동산세는 뭐가 과세 대상이에요?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요. 그러니까 재산세를 보면 토지, 건축물, 주택 이 세 가지가 부동산인데 이 중에 종부세에서는 뭐가 빠지는 거야? 건축물이 빠지죠.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이 둘을 합쳐서 종부세를 계산하는 거니까. 자, 용도지역제 나왔습니다. 이거 저 보기도 싫습니다. 보기도 싫습니다. 그런데 한번 보자고. 자, 용도지역제에서 부동산 학적인 문장은 요놈이에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 토지 이용에 수반되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것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어떤 대표적인 어떤 목적이죠. 요건 시험에 어마무시하게 잘 나와요. 자, 이런 식으로 잘 나온단 말이야. 자,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서 정부는 용도지역을 도입하기도 한다. 옳은 질문이에요.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방법으로 용도지역 지구제를 활용하기도 한다. 너무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통과하고요. 이건 저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자, 3번 한번 봐요. 사적 시장이 외부 효과에 대한 효율적인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부동산학에서 아주 자주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시장 실패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학에서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자주 등장하는 게 뭡니까? 공공재 외부 효과, 그 다음에 정보의 비대칭성, 그 다음에 불완전 경제, 불완전 시장, 그 다음에 위험, 불확실성. 이 네 가지가 아주 약방이 감초처럼 잘 나오죠. 그러니까 이 3번 질문은 지금 어떤 의도입니까? 외부 효과 나오면 시장 실패예요. 부동산 학에서는. 그러니까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규제 방법을 채택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리고 이제 4번과 5번은 정말 순수하게 우리 공법의 문제죠. 자, 요거 질문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요새 공법을 제대로 안 하시나 봐. 옛날에 공부를 하고 아니 이거 시설보호지구 같은데요. 지금은 시설보호지구 없다. 보호지구라고 통합됐다. 보호지구라고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지금이 언제냐 그러면 2020년 12월 12일 새벽 1시인데 자, 내년 시험과 관련해서 꼭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일단 관계법규에서 법규 공법에서 용도지역 말고 우리 지적법의 지목도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목도.
그러니까 지목이 변화된 것들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 관계복귀에서도 나오고, 즉 공법에서도 나오고, 부동산 학에서도 나오는 수 있다 이런 거예요. 반드시 나옵니다. 꼭 확인하셔야 돼. 나중에 마지막에 제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제 영역은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정답은 요 4번이에요. 이게 보호지구입니다. 그냥 하나 확인 좀 해보세요. 근데 부동산 정책이에요, 이것도. 이 부동산 정책인데, 정말 어려운 것들 많이 내놨어요. 뭐 여기 보면, 뭐 지적재조사, 뭐 산지관리법에, 이런 거 필요 없고, 우리 부동산학에서 잘 나오는 거 딱 하나, 요거 하나는 꼭 기억해 줘야 된다. 요거 하나. 부동산 거래 신고 관련해서. 일단 뭐가 틀렸습니까? 요게 60일이 아니라 30일입니다. 30일. 요것도 작년에 개정이 됐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는 요 법률도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돼. 법률도. 왜 법률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까?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내용이 잘 나온단 말이에요. 자, 거래 당사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그러면 요거까지는 부동산학에서는 암기할 필요 없고 그냥 매매 계약 또는 어떤 우리 분양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받을 수 있는 지위. 자, 아무튼 매매 계약이라고 딱 하자고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실제 거래 가격 등을 거래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요게 올해 개정된 거예요. 올해 30일 이내에 자, 부동산을 소지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거래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딱 요거 하나. 어마무시하게 잘 나온다. 부동산학에서. 잘 나옵니다. 자, 그럼 이제 부동산 원문 한번 봅시다. 뭐가 틀렸는지. 자, 얘는 일단 개정이 된 거고 꼭 기억하셔야 되고, 자, 뭐가 틀렸는지 보자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는 거래 신고에 관한 법령에 따라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항상 매매 계약으로 줘요. 그리고 그 실제 매매 가격 등을 이게 틀렸잖아요. 거래 계약 후 잔금일이 아니죠.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그리고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있겠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단독.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국가 등이라면 국가 등이 일방이 신고하는 것이죠. 딱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고. 분양가 상한제 얘는 주택법에 있는 규정이니까 평가사를 공부하시는 분은 이거 거의 못 본단 말이에요. 기본소를 보지 않은 분들은. 자, 이거 먼저 읽고 갑시다. 자, 주택의 분양가격, 우리 흔히 분양가 상한제는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주택법이 있어요. 주택법. 우리 실거래가 신고는 어디 있어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고, 요 분양가 상한제는 주택법에 있습니다. 자,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일반적으로 주택법은 팔아먹는 주택을 규정하고 있죠. 그러니까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인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이라면 이 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밑에 있는 애들 중에 애들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공공택지가 포인트. 이게 원칙이에요. 자, 정부가 우리 사업 주체에게 공공택지를 줄 때요. 대부분 싼 가격으로 줍니다. 싼 가격으로. 그러면 싼 가격의 혜택을 본 사업 주체는 반드시 give and take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게 give and take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너 택지 내가 싸게 줬으니까 대신 분양가도 좀 낮춰라. 이게 이 분양가 상한제 첫 번째 원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공공택지에서 건설돼서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은 반드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공공택지 외 택지는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택지도 내 돈 주고 내가 샀고 건물도 내 돈 주고 내가 건설했으니까 사업 주체가 알아서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 공공택지 외라도 주택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어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자,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리고 공공택지 외라도 주택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어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지역. 자, 그런데 이제 예외는 여기 있어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는 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데 무슨 경제 자유구역도 있고 관광특구도 있는데 이런 거 한 번도 안 나와. 무조건 부동산학은 요놈이야. 요놈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에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만든 주택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 분양가 상한제 등 가격 규제, 우리 정책에서요. 임대료 규제 또는 분양가 상한제 등 분양가 규제를 하게 되면 반드시 뭐가 줄어요? 공급이 감소하죠. 장기적으로 공급이. 그런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에서 생활, 거주를 위해서 젊은 계층이 필요한 또는 신혼부부, 직장 초년생들, 대학생들 이런 사람들이 생활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주택이니까 많이 만들길 장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으면 공급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꼭 요거 하나만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주택구매 수요자들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신규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을 주택법령에서 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법이 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받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뭐 그럴듯하네요. 자, 주택법상 사업주체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 중, 자, 공공택지 외의 택지요. 그러면 공공택지는 원칙적으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공공택지 외에는 원칙적으로 적용이 되지 않는 건데 공공택지 외인데 주택가격 상승의 우려가 있어서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은 그렇죠 분양가격 이하로 공급해야 된다. 이런 것들 아주 어렵다. 준비 안 하고 들어가면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자의 이윤이 저하되어 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건 경제학적 분석이죠. 분양가 상한제는 장기적으로 주택 물량을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어떤 애는 도시형 생활주택에 한해서만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요. 공공택지에서 공급을 하든 공공택지 이외에서 공급을 하든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요. 이거죠. 그리고 약방의 감초처럼 4번도 잘 나옵니다. 자, 주택법령상 사업주체는 분양가 상한제 정형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는 긴데 요거 포인트예요. 자,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고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할 때는 반드시 이게 뭐예요?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 이게 뭐죠? 그렇죠. 원가를 공시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원가를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등을 분양가격에 공시해줘야 됩니다. 이거 정말 국회에서 정말 어렵게 얻어낸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2번, 4번, 5번 꼭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론이네요. 할인기법 그 무조건 순영가, 수익성지수, 내부 수익률. 순영가 있고 수익성지수 없고 내부 수익률. 그리고 뭐예요?
앞에 뭔가 현가가 붙어 있으면 무조건 할인법이죠. 왜? 현가가 할인이니까. 그래서 현가가 붙어 있네요. 그러면 얘가 할인법이죠. 자, 15번 재무비율입니다. 재무비율. 우리 평가사 시험에 정말 너무 잘 나오는 게 여러분. 자, 총투자 수익률. 자, 지금 몇 번 합니다. 지금 31회부터 지금 쭉 내려오면서 이거 계속 나오잖아요. 총투자 수익률이 나오면 총투자를 번역하면 안 된다고요. 그냥 수익률이야. 수익률. 그러면 수익은 수익을 측정하는 지표인데 수익이라는 건 없다고요. 수익이라는 건 우리가 투자의 현금 흐름을 분석할 때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기록을 하지 수익 이렇게 기록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수익률의 이 수익은 무엇입니까? 그럼 반드시 순영업 소득을 대답해 줘야 된다. 순영업 소득. 순영업 소득. 자, 그러니까 수익률 하면 모가지 쳐서 밑에 투자 금액을 내리잖아요. 투자 금액을. 그런데 이 수익이 무엇입니까? 그럼 항상 순영업 소득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밑에도 잘 보죠. 지분 투자 수익률인데 줄이면 지분 수익률이죠. 지분 수익률. 그럼 마찬가지예요. 지분 수익률은 모가지를 치고 얘는 투자 금액을 밑에다 내리는데 지분 수익은 내 것만 따지겠다는 거니까 지분 얘는 반드시 어떤 투자 금액을 내려야 돼요. 지분 투자 금액을 내려야죠. 자, 그런데 여기는 한 단계가 더 문제야. 어딜 눌러봐도 지분 수익이라는 게 없단 말이에요. 가, 유, 순, 전, 후만 있지. 그러니까 지분 수익 하면 항상 현금 수지 계열이죠. 현금 수지 계열. 세전, 세후. 세전이 들어가도 되고 세후가 들어가도 돼요. 아무튼 세후 현금 흐름을 지분 투자 금액으로 나눈 비율. 그냥 이렇게 읽어주면 되죠. 수익을 투자 금액으로 나눈 비율. 수익은 순영업 소득이고 지분 수익을 지분 투자 금액으로 나눈 비율. 지분 수익은 세전 또는 세후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유동 비율은 회계 부동산에서 다시는 안 나와요. 자, 순소득 승수 나오면 모가지 쳐서 승수는 투자 금액을 측정하는 거니까 위에 이렇게 투자 금액을 올리죠. 그래서 투자 금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나눌까? 투자 금액을 순영업 소득으로 나눌까? 자, 부채 감당률 나오면 모가지 쳐서 위에다가 뭘 올린다? 부채는 발이 아니라 손으로 붙인다. 손으로 부채 붙이잖아요. 손부채. 순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을 감당할 수 있나요? 얘는 분수니까 항상 1을 기준으로 1보다 크면 감당할 수 있다. 1보다 작으면 감당할 수 없다고 나와야죠. 그러니까 순영업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다. 지불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자, 주택저당 대출 방식에 되어 있어요. 이것도 하라고 되어 있네요. 한번 봅시다. 원금 균등이네요. 원금 균등. 대출 기간 동안 매기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방식입니다. 이 말씀이 틀렸어요.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죠. 그리고 어떤 방식이든 원리금 균등이든 원금 균등이든 체증식이든 원칙적으로 이자와 함께 처음부터 원금을 털어내는 방식이니까 이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항상 점차 줄어드는 것이죠. 옳은지 뭐. 자, 요놈이 너무 그냥 쉬운 거죠. 자, 원리금 균등 분할의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원리금은 대출 금액에 뭘 곱하는 거죠? 저당 상수를 곱해야죠. 저당 상수. 그 다음에 자, 만기 일시 상환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시 상환. 요거 한번 볼게요. 일시 상환이냐 분할 상환이냐는 원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원금에 대한 내용. 그러니까 이자는 차입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자는 매번 내야 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상황을 상정해 볼게요. 은행에 찾아가서요. 야, 나 너무 죽겠어. 이러다 연체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번 달 이자 한 번만 안 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이러면 은행 직원이 당신은 죽더라도 이자는 내고 죽으셔야 돼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자라는 항목은 일시에 상환하느냐 분할해서 상환하느냐 이런 말을 쓰지 않아요. 무조건 내야 되는 거지. 단 원금이라는 것은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단 말이에요. 자, 만기에 일시 상환합니다. 그러면 이자만 내다가
만기의 원금을 일시 상환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분할 상환입니다. 분할 상환입니다. 이런 말이 나면 원금을 처음부터 털어내는 방식이고, 그래서 만기 일시 상환은 만기 전에는 이자만 상환하고 만기에 일시로 원금을 상환합니다. 이게 맞았죠. 그다음 체증. 자,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초기에는 적게 하는 대신에 시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 상환액 부담을 늘려갑니다. 맞았죠.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이 나오면 항상 요거였죠. 자, 은행에 원금도 갖다 주고 이자도 갖다 주는데 항상 이자라는 요소는 원금을 털어내니까 항상 감소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리금이 항상 또이또이니까 이자가 감소하면 이자가 감소하는 것만큼 원금은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자액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줄고 원금 상환액의 비중은 점차적으로 증가합니다. 옳은 지문. 자, 여기까지 1부 하겠습니다. 자, 2부는 17번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따 뵙겠습니다.